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한 세대 세계문화와 기독교 화요일 수업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주차입니다. 개강한 지 벌써 4주차가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이제 곧 추석도 있고 가을이 아주 부쩍부쩍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너무 맑고 예쁘고 바람도 너무 좋고 그렇죠? 음, 산책도 좀 하시고, 네, 여러분 바쁘시고, 또 온라인 수업 들으시느라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짬짬이 산책도 하시고, 네, 좀 계절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올해가 100일밖에 안 남았대요. 와우, 놀랍죠? 올해는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봄이면 괜찮아진다, 여름이면 괜찮아진다, 라고 했는데, 그 봄과 여름이 다 지나고 지금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게 습도가 낮아지면 코로나의 전파력이 또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막 확산되던 코로나 확진자들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그래도 계속 조심하고 음, 또 서로서로 또 조심해서 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쵸?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지키는 거니까 서로서로 조심하고 조금 심심하고 지루하지만 잘 참고 이거를 잘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욕망 얘기를 했어요. 그 욕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의 욕망이라는 것은, 보통 욕망이라는 것은 좀 되게 터부시하잖아요. 그죠? 본능에 충실한 어떤 그런 삶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욕망, 욕구 이런 단어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는 에너지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쵸? 나의 가치관이라든가 나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혹은 뭐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싶고, 어떤 여행지를 가고 싶고, 등등등. 이 많은 것들을 원함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정말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사회가, 아니면 부모님이, 내 형제와 내 친구들이 주입해 준 것인지, 내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가져야만 될 것 같고, 그것이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그런 직업을 택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런 직업을 택하진 않았는가, 그 직업을 향해서 달려오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화상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나를 보는 이미지, 내가 나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지, 네. 한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타일러 씨의 동영상이라든가 또 네, 그 핸드 스튜디오, 예, 그 대표님의 영상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어떤 노래들, 뭐 어쩌면 하여튼 뭐 나의 인생의 스토리 같은 거겠죠.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나는 어느 순간에 행복하고, 나는 어떤 순간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가,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삶은 어떨까라는 말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존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쵸? 베스트셀러 중에서는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는 이 네 번째 책 자존감 수업은 아주 뭐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님들께 제가 서평을 하나씩 써주세요라고 부탁드렸을 때 자존감 수업을 그 자존감 수업을 이제 그 책 자기가 본인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으로 추천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이라는 게 참, 네, 뭐, 자존감이라는 얘기가 뭐, 연예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 뭐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잖아요. 난 자존감이 낮아, 뭐, 난 자존감이 높지 못해, 뭐,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비슷한 말 많이 알고 있어요. 자신감, 자부심, 뭐 자만심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존감에 대해서 저도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실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된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음 상황, 또 생각, 느낌, 뭐 감정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뭔가 "이것은 뭐 자존감이란 뭐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인제 그래도 많이 좀 알려져 있고, 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인정받으신 어떤 그런 자료들,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존감, 네. 뭐 자존감이란 말 엄청 많이 쓰는데 과연 자존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화면에 나오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탈 벤 샤하르라는 분이신데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기 있는 강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몇 가지 강의가 이제 하버드에서 유명한 강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등등등. 근데 이제 행복을 주제로 이 교수님께서 여러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 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복과 자존감이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네. 자존감은 행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요소랍니다. 무려 첫 번째 요소라고 해요. 그만큼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편이신지, 네, 혹은 그렇지 않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였을 때에는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좀 뭐랄까? 삶을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좀 관계 맺기에 어려웠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할 때의 어떤 그런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좌우하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자존감이 낮으면 그 일들을 시도하는 데 굉장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라는 게 나의 삶에 굉장히 두루두루 깊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경험이 있고요. 또 이것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교수님들이나 또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예,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좀 우리가 자존감이 뭔지 좀 생각을 해 보고요. 같이 자존감을 좀 높이는 방법을 네,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계 맺기라든가 학업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많은 것들에 있어서 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네.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 뭐 사랑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랑은 가장 밀접한 두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 맺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능력을 꼽자면 의사소통 능력이죠. 네. 첫 번째로는 네,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 네,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 능력이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쵸. 나의 행동과 말이 믿을 수 없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니깐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의사소통 능력과 신뢰를 주는, 어떤 신뢰를 주고받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능력이 자리 잡고 있는 공통적인 기반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일단 자기를 표현하는 데 주저합니다. 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해석할 때도 그 말이나 다른 상대방의 행동에 굉장히 과민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저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을 때, 어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주고받는 카톡 하나에도, 이모티콘 하나에도 굉장히 우리의 기분이 업앤다운이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이 좀 처음에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몰두하고 몰입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막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과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업앤다운이 된다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이제 막 너무 몰입해 있으면 나의 삶이 또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생각과 행동과 사고방식을, 행동 반경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복종을 하든지 혹은 그 사람을 나에게 일방적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작은 말에 막 지나치게 화를 낸다거나 그 사람 어떤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내가 지나치게 속박하려고 들면 네, 서로 간에 이제 안정적인 관계 맺기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관계 맺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든지 아니면 뭐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든지 네,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할 때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관계 맺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할 때 보통은 전문가의 어떤 생각들이나 테크닉이나 노하우들을 참고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생기고요. 실패와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바로 실망하고 포기해버리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든든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몇 번 실패하더라도 '아 괜찮아. 해볼 수 있어. 다시 해 보자. 아 아까보단 좀 나아졌어.' 라고 생각하고 몇 번 더 시도해 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학자들에 의하면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윤홍균 교수님의 아까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윤홍균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한 건데요. 음,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소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상황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죠.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굉장히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요. 위축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아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좋지 않게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물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자존감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는 마음이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잘 해낼 수 있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자존심이란 말이 있죠. 자존심이란 말은 주로 나와 상대방을 비교했을 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음, 내가 자존심을 걸고 이 일을 해내고 말겠다. 나 자존심이 상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했을 때,
네. 그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조금 다르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이라는 면에선 비슷하지만 네 자존감은 음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는 자기 자신의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쪽이 강한 반면에 자존심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경쟁했을 때 그 결과에서 나온다라는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감이란 말도 있죠. 자신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나는 저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신감이고요. 자신감, 능력, '나는 저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어. 지식이 있어.'라는 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네 자부심 뭐 이런 말도 자만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만심 같은 건 뭘까요? 자만심이라는 말은 좀 얕보는 거죠. 자만한다라는 말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만한다라는 것은 좀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을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을 좀 얕보았을 때 그때 좀 자만심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고 자부심은 좀 자존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그런 마음. 네. 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에 가깝겠죠. 자부심이라는 건 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자부심, 자랑스럽고 약간 뽐내는 그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네 고렇게 자신감, 자존심, 자조 어 자만심, 자부심 등등의 말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주로 오늘의 주제어는 자존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물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존감,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의 반대말은 자기 비하, 뭐 자기 비난 그런 거겠죠. 음.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그냥 농담으로라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야 너는 진짜 왜 사냐?" 뭐 이런 말을 나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쵸? 음. 저는 좀 그런 말 했었어요. "야 바보 아니냐? 음. 야 너는 진짜"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여러 분 만났을 때 제가 막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너무 망쳤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때 와 저는 제 친구랑 막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밥을 먹을 가치도 없다." "인생을 정말 살아갈 가치가 없다." 막 이런 식의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험 한두 번으로 내 인생이 막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다가 막 나의 존재를 막 걸고 내 스스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하하는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든 남이 하는 말이든 나에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땐 그걸 잘 몰랐어요. 음. 그러니까 자존감의 반대말은 자기 비난이라든가 자기 비하 이런 것에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어 깎아내리고 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래서 나를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믿어 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사를 했대요. 2017년 자료이긴 한데요. 20 대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알바천국이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어 "나의 자존감은 어떠냐?"라는 질문에 "당신의 자존감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40% 정도의 사람들이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 명은 참 예 생각보다 많은 숫자예요. 음 그런데 인제 그 사람들 또 그 대답을 해준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죠.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은 그럼 언제냐?"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취업이 안 될 때,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뭐 친구나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그 말이 좀 잘 사용되고 있는데 뭐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서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나는 오늘 이런 걸 먹었어.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했어. 이런 멋진 것을 소유했어."라는 것을 보고 '아 나는 왜 저것을 갖지 못했지? 나는 왜 저것을 하지 못했지?'라는 어떤 그런 위축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SNS가 굉장히 우리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죠? 친구들하고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고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반면에 또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된 어떤 SNS로 인해서 그리고 보여주기식에 집착하는 어떤 그런 SNS 활동은 좀 사람들을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또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시간 뺏기지 마시고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좋아요 숫자나 이런 것들에 너무 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지인들의 어떤 삶을 또 캐치한다거나 아니면 이 지금 트렌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셔야지 너무 거기에 막 시간과 에너지를 몰두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네 20 대의 자존감은 좀 '보통이다. 낮다.'라는 숫자가 한 7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는 자존감이 높아요. 자신만만해요. 나는 모든 일에 어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 중에서 아이의 사생활, 자아 존중감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어떤 삶에 나타나는 다른 이제 결과물들을 비교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의 결과가 습니다. 자존감은 리더십, 그다음에 타인과의 공감 능력,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 자기 자아상,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아상,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의 의견을 자신 있게 피력하고 자기 어떤 사람 자기와 에게 속한 자기가 속한 어떤 그런 그룹에서 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네. 자기 자신이 위축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좀 열어 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 주고 이해하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체 만족도. 네. 이거 굉장히 큽니다.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또 외모에 대해서 만족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겠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음 아름다운 멋진 몸매를 갖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그냥 뭐랄까 삶의 자극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된다면 지나친 스트레스가 된다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래서 대인 기피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좀 가끔 보잖아요. 자기 신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그렇게 돼서 네 신체 만족도와 자존감이 굉장히 네 높은 영향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아상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매력적인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학업 성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공부하고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높겠죠. 시도를 또 열심히 해볼 거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네 정보 수집이나 시도나 어떤 피드백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역시 낮을 겁니다. 네. 다음 문장 보시면 자존감 지수가 높을수록 어떻대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친구가 많고 자기의 지각과 판단에 확신이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적극성, 갈등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등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높을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존감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느 순간에 '아 나는 자존감이 높아진다. 높다'라고 느껴지는지 혹은 어떤 순간에 자존감이 '아 난 자존감에 상처 입었어. 난 자존감이 낮아.'라고 느껴지는지 음 그런 것들 한번 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어떤 이분은 이제 이런 자기 계발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분의 책에 의하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렇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 말이 혹시 틀렸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또 그것이 틀렸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깐요. 그죠? "나는 충분히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라는 거죠.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뭐 많이 예 만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겪었던 어려운 일로는 뭐 그쵸? 대학 입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하 1 년 1 학년이라는 아주 귀중하고 좀 뭐랄까 굉장히 축복받은 그 시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가고 있는 것도 네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인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곧 뭐 2 학년, 3 학년 진급하면서 또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직업이냐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 것이냐 음 뭐 등등의 문제 혹은 뭐 연애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성 관계의 문제 혹은 친구 관계에서의 문제 등등이 있을 텐데 그 문제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데요. 그 일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잘 적극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지? 종종거리고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성장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자전거를 못 배우잖아요. 물을 먹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네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환경 삶에 뛰어들고 그다음에 변화에 대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변명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래서 그랬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라고 해서 변명하고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상황을 잘 알지 못했어. 다음부턴 그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생각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는 거죠, 거리낌 없이.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라는 것이 네 연구 결과 펴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한겨레 신문의 어떤 기자분께서 자존감에 대해서 기사를 쓰시다가 상담을 직접 받으러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상황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상담사가 묻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거는 좌절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랬더니 상담사님이 말씀하시죠.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자분이 "아 힘들다."의 객관적인 기준이 뭘까요? "이런 일로 힘들어도 되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증상을 겪어야 힘든 거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님께서 "스스로 힘들다 생각하면 힘든 거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음 이 사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쵸? "좌절이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것은 힘들다고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걸로 힘들다고 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좀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 힘들다는 게 뭘까요? 기운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울한 걸까요? 아니면 죽고 싶은 걸까요? 등등등.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뭔가 딱 정답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나는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내 인생의 좌절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식의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뭘 먹어야 맛있는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막 검색을 합니다. 그죠? 이 맛집은 또 어디인지, 이 동네에서 맛집은 어디인지, 이 집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근데 이거를 막 사실 한 끼를 좀 맛없는 걸 먹는다고 해서 뭐 그다지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약간 뭐 맛이 없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좀 서운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뭐 음식 한 끼 아니면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사회적인 객관적인 어떤 트렌드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업이란 뭘까?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업. 좋은 물건은 뭘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물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자꾸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음, 그래서 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화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답을 찾기 전에, 네, 물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건 필요하죠.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라는 말씀을 저는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어, 바깥에서 나오는 정해주는 기준이라든가, 바깥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에만 집중하다가 굉장히 제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제가 경험했던 그 시행착오의 시간들 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좀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한테는 좀 짧게 짧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정답을 원하는 세상, 표준적인 삶,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20대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뭐 요즘 또 재테크 또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막 부동산 투자에 또 막 우리가 막 뭐, 젊은 분들이 막 올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들을 막 따라가려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트렌드나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것들을 좀 잘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존감은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이 있다고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존감이라는 건 첫 번째 뭐예요?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 음,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돼. 라는 것, 자기 효능감이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믿음과 기대, 어떤 능력과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조절감입니다. 자율성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 막 좋은 직업과 막 엄청나게 많은 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냈을 때 그 만족감이 또 우리에게 자존감을 업시켜 주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마마보이, 마마걸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엄친아 엄친딸 있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 소위 말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그림과 같은 뭐 삶을 살아간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우울하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자기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고 해내고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문가 분들께서. 그다음에 자기 존중감,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를 지지해 주는 양육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굉장히 스폰지같이 많이 빨아들이는 그다음에 백지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떤 부모님 혹은 뭐 가족들, 친지들, 나를 주변에 뭐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느낌, 그들은 나의 행동이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혹여 어린 시절에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을 겪어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사건을 겪어서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몇 년 정도, 3, 4년, 5년 뭐 이 정도 대략 그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안정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뭐 멘토라든가 친구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뭐 그런 스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 시절에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실 만한 분들을 좀 찾아보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어린 날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충족감, 사랑을 받는 경험들을 쌓아가시면, 네, 자존감이 또 보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다시 보시면, 네, 자기 존중감,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효능감, 그다음에 자기 조절감, 자율성, 그다음에 자기 잘 사랑하는 것 비슷하죠? 그것이 합쳐져서 자존감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자존감은 이렇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대처할 수 있어라는 이런 것들 이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이 자존감이 만약에 내가 낮다. 난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음. 첫 번째로는 네. 이런 거래요. 타인과 과거에 몰두하지 않기. 우리가 보통 어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네, 뭐, 굉장히 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요. 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뭘 너무 몰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그 사람을 왜 실망시켰는지에 막 몰입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뭐 원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책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해서도 몰두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막 거기에 매여서 막 너무 나는 어린 날에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이 들어. 나는 어린 시절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지금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을 겪었고, 그 일은 나는 이렇게 대처했으니까 나는, 어, 괜찮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라는 어떤 그런 결과로, 네, 그런 어떤 생각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내 밖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둠으로써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기준 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자기를 위로하는 거 필요하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근데 이것보다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자기 판단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괜찮아, 괜찮아.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싸구려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냉철한 어떤 생각이 없이, 어, 네. 고민이나 생각이 없이 그냥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조금도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밑에 어, 적혀 있는 전미경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뭐,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뿐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트라우마에 숨지 말고 일단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나는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됐어. 나는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일단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해보세요,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자기 개발 뭐 이런 예, 그런 쪽이죠.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를 한다는 거, 아니면 매일, 매일 씻는 거 또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잘 안 씻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생활이 늘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하루에 영어 단어 3개를 외운다던가 뭐 아니면 스쿼트를 30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되게 귀엽고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작은 성취의 경험들이 쌓이면 네, 이렇게 자신감이 붙고요. 아, 다음에 또 뭘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음, 막 우울해서 의기소침해서 생활이 잘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일을 한다고요. 정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루에 뭐 한 줄 정도 하루에 한 가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을 적어 본다던가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대요. 자존감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이런 글들이 이제 그런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 기사에 막 쓰여졌는데, 어떤 분이 이랬대요. 참 개나 소나 자존감을 팔아먹는구나. 자존감은 벤치에서 나온다. 라고 썼대요. 어때요, 여러분?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벤치에서 나옵니까? 네. 뭐, 물론 벤치를 타면 약간 사람이 우쭐하긴 하죠. 그죠? 운전할 때도 좀 다른 사람들이 잘 비켜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가짜 자존감이라는 거죠. 어떤 차를 탔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벤츠를 타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탄 사람을 보면 나는 다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내가 학력으로 자존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1등 하지 못하면 또 자존감 낮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을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진짜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네, 밑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아니라, 기분 좋다, 신난다, 자랑스럽다, 이게 아니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응원해 주고, 내가 나를 격려해 주고, 내가 나를 믿어 주는 것이 바로 진짜 자존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감정보다는 이성의 영역인 거죠. 슬퍼. 아, 속상해.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했고 이것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 부분을 고치면 되겠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존감이다라는 거고요.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친구는 벌써 저만큼을 했는데 나는 이것을 하지 못했으니,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이런 말 있어요. 그죠?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막 뛰어가다 보면 불방향이 뭔지 모르고 같이 뛰다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또 육상 같이 뭐 달리기라고 해도요. 어떤 선수는 장거리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단거리에 능합니다.
어, 이런 말 되게 식상한데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꽃 피는 꽃도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참 싫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좀, 뭐랄까, 제가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좀 낮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까지 들어가는 일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직업을 가질 때 좀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자존감이 많이 다운이 됐었는데, 음, 그때 좀, 네, 이렇게, 뭐랄까,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자꾸 제가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어, 근데, 어, 나는 왜 이게 안 됐을까? 내 친구들은 지금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지금 이만큼의 성취를 했는데,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연봉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 위축되고요. 친구를 만나기도 싫고요. 자꾸 뭔가 시도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 조금씩 시도해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공부를 찾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결국 그거죠. 세상에 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트렌드를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맞춰서 내가 정신없이 쫓아가지 말고, 나의 템포와 나의 방향과 내가 행복한 지점이 어느 순간인지를 아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음,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좀, 소위 말하는 루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쟤는 왜 저 나이에 저렇게 살까? 쟤는 왜 아직도 저런 데 관심을 가질까? 라고 말을 할 때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것이, 이럴 때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는 것. 음, 그것이 바로 자유고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겠죠. 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자존감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부정적인 컨텐츠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긍정적인 컨텐츠를 채우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면 안 좋은 기억, 실패했던 기억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어떤 성공의 경험들을 가져보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하루에 나는 가장 먼저 뭐 침대 정리를 하겠다. 그다음에는 뭐 운동을 조금 하겠다. 하루에 10분씩 운동을 하겠다. 뭐 영어를 뭐 올해는 토익을 몇 점까지 뭐 하겠다. 아니면 뭐 올해는 학점을 어느 정도로까지 나는 올려보겠다. 뭐 이런 식의 음, 긍정적인 컨텐츠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경험들,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의 뭐 만화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어떤 것을 수집하는 것, 만드는 것 등등등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 뭐 팬심도 좋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긍정적인 경험들을 채워가는 것들이 바로 진짜 자존감을 세워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어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존감이라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은 이것도 전미경 선생님의 견해인데요.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성이래요. 지성은 음, 뭐 IQ가 얼마야? 어느 학교를 다녀? 토익 점수가 몇 점이야? 이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정보를 구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 혹여 내가 좋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를 만난다거나, 뭐 친구를 만나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등등등. 이렇게 합리적으로 막 감정에 휘말리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내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처해 나가는,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자존감이 낮았다가 높아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도덕성이래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쵸? 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죠.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네, 떳떳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주 지나치게 뭐 이것이 막 오래돼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과 질서와 윤리와 도덕을 해쳤을 때는 그것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자기 자신이 위축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어렵고요. 다른 사람의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긍정적인 정서, 좋은 기억을 쌓는 거죠. 아까 앞에서 또 살펴봤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음악을 감상을 하던,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읽던, 아니면 뭐 요리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네. 긍정적인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는 것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조절력입니다. 네. 이것도 네, 마찬가지죠. 인내와 몰입으로 성취를 경험하는 거죠. 뭐, 네. 스쿼트 30개, 네. 영어 단어 20개, 야, 너무 많아요? 10개, 아니면 뭐, 일기 쓰기, 뭐, 등등등. 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악기를 한 가지 배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 네. 뭔가 나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시도해 보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들이 그 경험들이 '아 나는 이것을 해냈어.'라는 어떤 이런 조절력,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높아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막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은 이렇고,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떳떳한 삶을 사는 거죠. 횡단보도도 무단횡단 하지 말고, 길거리에다 쓰레기 버리지 말고, 마스크도 잘 쓰고, 네, 그죠? 거리 지키기도 잘하고, 뭐 등등등 이런 거, 네, 어, 이런 것들이 나의 자존감에 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또 키우려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네, 비교는 뭐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줄 세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1등급의 학교, 뭐 내신 1등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1등 신랑감, 뭐 1등 신부감도 있고요. 뭐 등등등 뭐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당연하죠. 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 이런 숫자들입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당연한 거죠.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지도 않고요. 하버드에 갈 만큼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네. 연예인을 할 만큼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받아들여요. 그것이 좀 네 뭐 빌 게이츠 아저씨처럼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만들고 그러면 좋겠지만 네. 뭐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받아들입시다. 그다음에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욕망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고 뭐 자화상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음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죠? 남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틀렸어."라고 하고요. 남들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면 "너 틀렸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속도가 늦으면 재수를 했거나 뭐 삼수를 했거나 네 여러분들 중에서 좀 입시 이 기간이 좀 길었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죠? 사실 인생에서 1 년, 2 년은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는 거죠. 내가 옳지 않은 일, 나쁜 일, 부도덕한 일,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요. 그거를 틀리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이라는 건 원래 쉽지 않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생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네.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아프지 않고, 돈도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그런 삶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연습도 해야 되고요. 네.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좌절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남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남보다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못하는 것에 막 집중해서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저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렇게 남들이 원하는 뭐 소위 말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에 몰두하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을 더 불행하게 슬프게 위축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네. 옆에 보시면 박노해 씨가 이런 시를 쓰셨어요.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고통을 멀리할 수 없다. 인생의 숙제는 고통의 요리법을 익히는 것. 고통을 승화시켜서 기쁨의 먼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네,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드린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자기만의 스토리를 써가는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각자 주어진 재료가 좀 다르죠. 네. 나는 한식을 하고 싶었는데 양식 재료가 주어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재료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떤 재료가 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각자 자기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맛있는 스프를 끓이는 거예요. 네. 요리법이 좀 다르죠. 각자 뭐 맑은 국을 끓일 수도 있고 뭐 진한 국물을 내실 수도 있고 재료에 따라서. 네. 그렇지만 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각자의 다 맛이 있고 향기가 있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조건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나는 저것을 참 잘하고 싶은데 적성이나 소질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음,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학습이라는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라는 말은 쿵푸에서 나왔대요. 중국어. 뭐 쿵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의 승려들이 자기를 수양하는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신 수양과 육체를 수양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었잖아요. 그게 단순히 무술이 아니라 기술 뭐 필살기가 아니라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단련해 나가는 수단이 바로 쿵푸인데요. 거기서 공부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같은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말하자면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수양하는 거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를 더 멋진 사람, 그러니까 단지 남들이 보기에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아, 잘했어. 훌륭해. 이만하면 수고 많았어. 잘 해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수양하는 것이 바로 공부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나은 나, A 학점, A 플러스 1등급 인류대학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되기 위한 거죠. 네. 김연아 선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연습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하세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뭔 생각을 하냐? 그냥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선수는 어떻게 하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대신에 그냥 한 번 더 연습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오늘의 김연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우리는 고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얼마나 시간이 들어요. 평균 소요 시간이 얼마고, 남들은 이만큼의 공부를 했고, 성공 수기, 합격 수기를 막 찾아보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렇게 하다가 시도도 못 해볼 때도 많고 너무 막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고서 실패했을 때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막 자꾸 화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 하지 못할지라도 다시 결심해서 시도해 보면 한 것만큼 이익인데 에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자. 난 어차피 작심삼일 할 거니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가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그냥 뭐 3일 만에 실패할지라도 네.
일주일 하다가 중단할지라도 해봅시다. 네, 그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라도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키우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공부, 연습 생각하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나의 욕구와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잠깐 쉬고요. 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일찍 따뜻하게 씻고 푹 자는 것도 필요하고, 아, 오늘은 좀 너무 마음 힘들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좀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 밑에 파란색 그림 보이세요? 숫자들? 네.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1.01, 그러니까 1에 1%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의 나를 1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1%씩만 좋아지면요. 1년 후에는 오늘보다 37배가 커집니다. 네. 근데 오늘의 내가 1이라고 했을 때 매일 1%씩 퇴보한다면 1년 후에는 0.03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A4 용지가 있잖아요. A4 용지 한 장 참 얇아요. 그죠? 두께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얇은데 그것을 365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오늘 만들어진 오늘 하루의 오늘 하루 성장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그런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책 한 권의 두께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소한. 아유, 진짜 이런 거 너무 유치해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 네, 진짜 그 성공학 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를 해라. 이거 뭐 이불 정리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1분도 안 걸리죠. 1분이 뭐예요? 10초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성취감을 굉장히,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내가 나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너무 창피해. 너무 속상해라고 했을 때 괜찮다.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시도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네, 자존감 수업을 쓰신 윤홍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존감 수업의 어떤 결론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줄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뭐 보통은 엄마가 있겠죠? 엄마 아니면 연인, 형제, 언니, 동생, 뭐 형, 누나, 뭐 오빠 뭐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찾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다, 엄마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무슨 말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을 본다면, 지금 당신을 본다면 어떤 말 해줄 것 같아요? 힘내! 라고 말해준다.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힘이 부족한 거죠. 그죠? 힘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뭐 "괜찮아." 라고 그 사람이 얘기해 준다 라고 떠올랐다면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꼭 다른 사람에게서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 주라는 거예요. 음. 내가 나 자신한테 거울을 보면서 "힘내.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잘 해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네, 여러분 밑에 이 사진 보시면 이 여성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거를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한대요.
버터플라이 그 나비 날개 같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버터플라이 허그를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이건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거울 보시고 어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뭐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라든가,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네. 어떤 이야기든지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네,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음, 약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아,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는 좋은 영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선 도대체 자존감을 뭐라고 말하느냐? 네, 우리는 세계 문화와 기독교 시간이니까요. 그죠? 기독교에서는 자존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능력 있는 존재, 가장 선한 존재인 하나님을 닮은 그런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실패했더라도,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아주 괜찮은 존재인 거예요. 신을 닮았고요. 신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도 이 세상을 만든 존재,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우리는 좀 괜찮아집니다. 네. 좀 용기가 생기고요. 덜 슬퍼집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요. 성공하고 잘 되고 능력 있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말하는 박수 받는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음,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곤란한 상황에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때로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의 물리적인 환경이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신이 허락한 고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일이든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구두를 고치는 직업이든 네.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뭐 직업을 가졌던지,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교수나 이런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장사를 하던 물건을 만들던 농사를 짓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고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도 뭐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직업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직업에 따라 사람을 굉장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다라고 이해해 주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되게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네가 뭘 알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업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고 그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됐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구두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분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당신이 가진 재산을 기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봤는데 아드님이 또 장애인이시고 이분도 장애인이시거든요.
살아가는 게 참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배움도 굉장히 짧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경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인정받는 삶을 살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가진 그분의 삶이 남긴 어떤 자취는 네 굉장히 깊고 의미가 있죠. 어떤 뭐 갑질하는 재벌 회장보다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고 그분의 어떤 기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삶의 용기를 찾고 그렇게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됐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삶이 결국 스토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지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네 우리가 살아가고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요. 세금 거두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세관원이었습니다. 네. 네. 공무원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치 어떠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제에 부역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인데 일본의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의 어떤 관료의 일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조직원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 세금을 100 원을 바치여야 한다면 로마에서 세금을 100 원을 할당을 준다면 내가 1,000 원을 걷어서 100 원을 내든 10,000 원을 걷어서 100 원을 내든 상관이 없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의 사람의 삶은 식민지 지역의 삶은 국민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비참했겠죠. 그때는 또 고대니까 생산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삶이 굉장히 궁핍했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은 끼니를 걱정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나옵니까? 부자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배반하고 혼자만 호의호식하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볼 수 없었냐 사람이 일단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기도 했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았대요. 아주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땠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신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보세요. 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스스로 자기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주변에 자기를 어떤 인정해 주거나 그 사람은 '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말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결함을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겠죠. 매일 비난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뭐랄까 "너는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체면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사회적 평판들을 다 뒤로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이 학생."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면 '아 나를 알고 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자야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얼른 자기 집으로 모시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잔다라는 의미는 바로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는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삭개오를 형제 자매 형제로 인정한다. 나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사케오는 인생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인 겁니다. 내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기꾼이다, 죄인이다라고 부르지만 예수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의 마음의 어떤 상처를 많이 치유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보상하겠습니다.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말을 해준 거죠. 어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천대당하는 그런 그리고 직업조차도 비록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배신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더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나는 너를 형제로 인정한다.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실패한 것 같고, 좀 낙오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자신이 이 말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당장 가세요. 당장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씀하세요."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라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네.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굉장히 외롭고 위축되는 그런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 주신 어떤 위로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그런 도움이나 위로를 받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또 위로와 도움을 주는데 주저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 봤고요. 과제는 다시 과제물 그 난에 제가 다시 공지 드리겠지만 이번 주는 좀 간단한 과제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리고 계속 살펴봤지만 크고 작은 성취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내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존감을 업시키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씩 정합시다. 그래서 마침 음. 올해가 100일 남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일 동안 우리가 뭘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 단어를 하루에 5 개씩 외운다든가 한자를 하루에 한 글자씩 써 본다든가 뭐 등등등. 네. 운동을 뭐 조깅을 하루에 10 분씩 한다든가 아주 뭐 사소하고 아주 귀여운 그런 미션을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100일 동안 한번 해 보는 거죠. 네. 뭐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깐요. 네. 그래서 고 과제물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 드릴 겁니다. 네. 오늘도 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거 좀 사실 이런 동영상으로 녹화된 강의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집중력 자꾸 떨어지고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스킵해서라도, 아, 이런 말을 하는구나. 오늘은 이런 주제구나. 라는 것을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둥지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둥지 모임이 매일매일 그 수업을 주제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혹은 좀 바쁘시더라도, 네, 아, 오늘은 이런 주제구나. 아, 대략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스킵해서라도, 네, 여러분 제가 사정하는 거 여러분께,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1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것은 쉽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네, 그래서 잠깐이라도 '아, 이런 얘기, 이런 주제, 이런 관심사, 아, 오늘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구나. 아, 오늘은 이런 과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둥지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둥지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시는 정도도 나중에 기말고사 때 제가 점수로 반영할 거니깐요. 학점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동지 모임에서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카톡이나 뭐 메시지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려고 하니깐요. 네. 그렇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힘들고 어렵지만, 동영상으로 수업 듣는 거 참 어렵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다 같이 처했으니깐요.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네, 해 보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과제물 날짜 잘 체크하셔서, 시간 잘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